계속해서 13장 진행하겠습니다. 13장은 스마트세법 145페이지인데요. 과세표준의 계산입니다. 참 다행이라고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이번 챕터에서는 2차의 세무회계 문제가 계산 문제가 나올 만한 게 없거든요. 하나 정도밖에 없습니다. 145페이지 13.1의 과세표준 계산고지 보시면 각 사업유도 소득금액을 구하신 다음에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를 이렇게 빼주게 되어 있는데요. 요 세 개가 뭐 계산 문제에 나올 만한 건 없고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세율 곱해서 산출세 구하는 건 또 14장부터니까 13장은 뭐 전형적으로 썩 중요하진 않은 건데 넘기시면 요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6페이지의 챕터 13.2에 결손금 2월 공제 및 소득공제가 있는데 2월 공제는 계산 문제로 나올 만한 토픽은 아닌 것 같고 말 문제만 대비하시면 되고 소득공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공제 가운데 표에 가운데 세로를 보시면 소득공제가 있는데 개요가 결손금을 그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제도, 즉 바로 작년에 낸 세금을 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죠. 요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신청을 일단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중소기업만 되고 2번 보시면 전기와 이번기에 법인세를 3월 31일까지 무조건 신고를 했어야 하고 3번에 우리 이번에 마이너스 났고 작년에 세금 낸 게 있으니까 그 세금을 돌려주세요 라고 해서 환급 신청까지 하셔야 한다는 거죠. 이런 요건들을 만족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의 대상기간 보시면 작년 거 1년 전 것만 돌려주는 거죠. 밑에 주 1번 좀 내려와 볼까요? 환급세액의 계산이 있죠. 보다시피 미니멈 1번과 2번 중에 작은 금액으로 환급을 해줍니다. 1번은 직전연도 산출세액 빼기 직전연도 과세표준 빼기 소득공제 결손금 곱하기 직전연도 세율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거 공부할 때 되게 헤맸거든요. 뭔 소린지. 근데 저 참 멍청하게 공부한 것 같아요. 보면 우리 가로 내용을 분배법칙, 배분법칙으로 풀어버릴까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냐면 가로 내용 좀 풀어보세요. 가로 내용 푸시면 직전연도 과세표준 곱하기 직전연도 세율이 되죠. 맞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소득공제 결손금 곱하기 직전연도 세율이 되는 거죠. 가로 내용 풀면. 맞죠? 그런가요? 바로 풀면. 그리고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직전연도 산출세액이 있는 거죠. 맞죠? 가로 풀면. 자, 근데 이게 뭐예요? 직전연도 과세표준 곱하기 직전연도 산출세액이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이게 이건데. 그렇지 않나요? 막 짜증나요? 수학 공부하니까? 이게 뭔 수학이요? 산수지, 산수. 결론적으로 동그라미 1번 산식은요, 이거랑 사라지고 요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득공제 결손금 곱하기 직전연도 세율만큼 환급이 돼요. 제일 위에 제가 그림 그려놨죠? 그 그림과 따라가 보면 그냥 딱 100억 돌려준다는 거 알 수 있어요. 100억 돌려준다는 거.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되게 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다만 내가 이번에 100억을 환급받을 수 있으면 뭐예요? 왜냐면 작년에 만약에 90억밖에 세금을 안 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90억 환급해 주겠죠. 이해하시는 거죠? 그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직전연도 산출세액이 아무리 120억이라 하더라도 혹시나 직전연도에 세액공제 감면을 받아버린 게 10억 정도가 만약에 있다면 내가 작년에 결국은 120억 낸 건가요? 110억 낸 건가요? 110억 낸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해서 환급세액을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뭐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느냐? 이것도 나올 수 있는데 2차 수준의 계산 문제에서는 옆 페이지 주 2번이 나올 확률이 커지죠. 주 2번 좀 볼게요. 이미 환급을 받은 후 향후 오류 등 발견 시 환급세액을 추징당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실에서 거의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인지 아세요? 현실에서 마이너스 나오는 결손금 회사가 없기 때문이죠. 이건 완전 거짓말이고요. 현실에서 마이너스 나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는 중급회계 같은 거 배울 때 무조건 단기순이익에 플러스로 배우잖아요. 현실적으로 마이너스 나는 회사가 아주 많습니다. 자, 이 마이너스 난 회사가 작년에 플러스 나서 세금 낸 것을 돌려달라고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게요, 없게요?
아까 배운 것처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중소기업은 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 아니면 못해요. 우리나라에 중소기업이 많게요, 적게요? 별로 없어요. 가 아니라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나면서 중소기업의 회사에는 아주 많습니다만 이런 회사들이 실제로 작년에 낸 세금 돌려달라고 소득공제 신청을 하게요, 못하게요? 못해요. 그럼 국세청과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썩 좋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주 2번은 내가 중소기업이고 내가 올해 마이너스 났는데 작년에 플러스 났고 그래서 올해 마이너스 난 금액을 돌려받기로 했어요. 근데 이 돌려받은 금액이 잘못됐더라는 거예요. 다시 계산해 보니까 이 마이너스가 잘못 계산된 거예요. 그러면 국세청 나으리 미안한데요. 저 얼마 전에 저한테 그 작년 낸 세금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돌려줬지. 다시 계산해 보니까 제가 마이너스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 중에 일부는 내가 다시 뱉어낼게요 라고 하는 매우 민망한 케이스가 바로 이 주 2번입니다. 현실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박스가 보시면 환급세액을 또 일부를 다시 뱉어내면서 추징당하는데요. 당초 환급세 곱하기 소급공제받은 결손금분의 소급공제받은 결손금 중 감소액, 즉 잘못된 계산 금액을 뱉어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13장의 문제는 계산 문제는 거의 풀립니다. 혹시나 몰라서 양가로 4번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2월 결손금의 공제시한 및 향후 소멸 여부 비교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는 2월 결손금은 10년 이내에 발생한 2월 결손금만 가능하고요. 동그라미 2번에 기부금 한도의 계산 시 공제하는 2월 결손금도 10년 이내 결손금만 가능하고 동그라미 3번 자산 수증익 등 보전 대상 2월 결손금은 발생 시점 제한이 없으니까 언제가 발생했든 써먹을 수 있고 4번 청산소득 금액 시 자기 자본에서 공제하는 2월 결손금도 발생 시점에 제한이 없으니까 언제든 써먹을 수 있고 자 오른쪽 서류 가보시면 이렇게 2월 결손금을 써먹으면 소멸되느냐 아직도 살아있느냐 보다시피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는 2월 결손금하고 자산수증익 결손금 그 다음에 청산소득 결손금은 소멸이 돼버립니다. 근데 기부금 한도 계산에 들어가는 결손금은 소멸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챕터 13.3은 비과세 소득인데 이건 넘어가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13.4의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 보시다시피 가운데 낀 페이퍼 컴퍼니는 법인 A 등으로부터 100,000원을 투자받아가지고 자기가 또 여러 주식에 1,000원을 투자해요. 그러면 동그라미 3번 그 여러 주식에서 수익 100이 들어오잖아요. 동그라미 4번 이걸 다시 지가 갖는 게 아니라 자기는 페이퍼 컴퍼니니까 법인 A한테 다시 100원을 배당으로 쏴줘요. 그 그림의 동그라미 1, 2, 3, 4번을 잘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내 옆으로 박스 하나가 있죠. 나는 한마디로 동그라미 3번에 의해서 수익을 얼마를 얻습니까? 100억을 얻죠. 하지만 이 100억은 내 거가 아니고 내가 다시 누구한테 다 배당으로 돌려주는 거죠. 법인 A에게 돌려주는 거니까 나한테 각소 100원이 들어오자마자 소득공제 100원을 빼주는 매우 재밌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나한테는 과표가 하나도 안 잡히겠죠. 왜 그런지 알죠? 가운데 낀 나는 진짜 회사니까요. 가운데 파이프에 불과한 페이퍼 컴퍼니까요.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이죠. 이해하셨어요? 자, 제일 끝에 양가로 5번에 기타 사항 보시면 가운데 껴있는 페이퍼 컴퍼니는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소득공제를 해주고 배당금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없는 거라고 해서 배당 가능 이익을 구하는 공식이 나오는데 당기순이익에 2월 이익여금 더하고 2월 결손금 빼고 이익준비금 적립액이란 걸 빼서 배당 가능 이익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3장 문제는 간단하게 아까 결손금 소급공제 그 다음에 소급공제를 다시 추징당하는 문제 하나만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어차피 문제도 없어요. 문제도 풀만한 문제가 없으니까 376페이지 어차피 문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맥시멈이라고요? 미니멈이라고요? 미니멈이에요. 1번과 2번 중 작은 금액. 1번은 어떻게 구한다? 직전 산출 빼기 직전 과표 빼기 결손금 이번에 그 결손금 신고하고 있는 거 곱하기 직전 세율. 자, 2번 뭐를 한도로 한다? 직전 산출에서 직전 세 공제 감면 받은 거.
됐죠? 별거 아닙니다. 이런 공식. 1번. 일단은 다음은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이니까 가능하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보인 주 한국의 11기 자료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1번 회사는 10기 각 사업유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2,500이었고요. 2억 5천이었고 산출세액은 4,300이었는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200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거 다 빼는 거예요. 진정한 각소에 대한 법인세만 집어드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제 감면된 법인세액이 1,000만 원이래요. 좀 불안한데 1,000만 원만큼 공제 감면됐으니까 올해는 아무리 돌려받아도 2,100만 원을 넘게 돌려주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불안한데 이거 너무 많이 공제 감면 받았네. 자, 그러면 직전 과표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직전 과표가 얼마였대요? 2억 5천이었대요. 근데 작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세금 냈는데 올해는 결손금이 1억 2천 발생했어요. 그 중에 1억을 소득공제로 돌려받기로 신청했대요. 그러면 작년의 과표는 얼마에 대해서만 세금을 냈으면 될 뻔한 거예요. 1억 5천에 대해서만 세금을 냈으면 될 뻔한 거예요. 양가로 3번 법인세율이라고 해서 2억 이하로 다운되겠네요. 그러면 맞죠? 작년 세율이 2억 이하일 뻔한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10%죠. 10%. 그러면 1억 5천에 10%니까 1,600만 원 나오나요? 맞죠? 다행히도 둘 중에 작은 금액 여기 한도에 안 걸려가지고 1,600만 원을 돌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물음 1번. 주한국이 11기에 환급받을 법인세는 1,600만 원. 됐죠? 이게 물음 1. 근데 어쩌죠? 물음 2번이 있네요. 뭐 거짓말 같지만 문제 나왔으니까 풀어봅시다. 근데요, 주한국이 11기 결손금이 감소도 환급 취소가 된답니다. 뭔 짓이야. 환급 취소? 큰일 났네. 환급 취소세액은 이렇게 구한대요. 당초 환급세액 곱하기 당초 결손금 분의 이번에는 감소되는 결손금. 이렇게 하시면 아주 간단하죠? 맞죠? 당초 환급세액 나 얼마 받았더라? 아까 1,600 받았죠? 이거 당초 결손금 얼마라고 믿고 얼마라고 신고하고 1억이라고 신고해서 1,600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양가로 2번 좀 읽어볼까요? 이후 11기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으로써 당초 결손금이 7천만 원으로 감소했대요. 이 웃긴 놈아, 너 왜 3천 더 받았냐? 3천 왜 더 받았냐 이거예요. 즉 7천만 받아야 하는데 너 왜 1억 중에 3천이 잘못됐냐? 즉 70%, 30%가 잘못됐다는 소리죠. 그러면 30%면 480 나오나요? 480. 이번에 안타깝지만 480을 추징당합니다. 다시 뱉어내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1,600이 아니라 1,120만 받았어야 된다 이거죠.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해서 13장 마칩니다. 13장 간단하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14장의 산출세액의 계산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산출세액의 계산. 14.1의 산출세액의 계산입니다. 보면 과세표준까지 지금 구해놨고요. 곱하기 세율 곱하면 산출세액 나오고 세액, 공제, 세액 감면 빼시고 가산세 더하시고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더하시면 총부담세액 나오고 빼기 기납부세액이라고 해서 내가 지난 1년 동안 원천징수를 즉 이자를 받을 때마다 은행에서 일부를 원천징수를 당하잖아요. 아니면 작년 6월 말로 잘라가지고 8월 말까지 중간연합 했겠죠. 아니면 수시부가 당한 거 있으면 빼주십니다. 1번의 산출세액은 아시겠지만 2억까지 10%, 200억까지 20%, 200억을 초과하면 22%가 나오고요. 주 1번에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산출세액 계산 방법이라고 해서 가끔씩 문제에 6개월짜리 회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곱하기 6분의 12. 뭔 소리인지 알죠? 6개월 장사해서 과세표준이 5억 나왔으면 1년 장사하면 10억 나올 뻔했거든요. 그래서 6분의 12 곱하기 세율 곱하시고 다시 12분의 사업연도 월수로 원래 위치로 복귀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수학 좀 할 줄 아는데 여기 사업연도 월수하고 사업연도 월수 약분해버리고 12랑 12 약분하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T%가 껴있기 때문이지요.
넘기시면 주 2번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중복될 경우에 순서 나오죠. 일단 좀 덜 중요한 수어 목적으로 세액감면 먼저 써먹으시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를 써먹어야 하는데 올해가 아니면 다시는 써먹을 수 없는, 즉 2월 공제가 안 되는 것부터 빨리 써먹으시고 그 다음에 3번에 2월 공제 되는 거 써먹으시고 4번에 언제나 제일 늦게 돌려주는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에 기인한 경쟁에 따른 세액공제를 가장 나중에 써먹으시면 되겠군요. 챕터 14.2의 세액감면이죠. 이 세액감면은 요새 시험에 그냥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박스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감면세액은 산출세액 곱하기 과세표준분의 감면소득의 과세표준 곱하기 감면율입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례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주 1번 보시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하고 미완료소득 법인세는 빼라고 되어 있고요. 2번 보시면 감면소득의 과표 산정할 때 2월 결손금에 발생한 사업이 어딘지가 불분명하면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서 차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사례 볼까요? A사는 2015년에 각소금액이 다음과 같고 구분 불분명한 2월 결손금이 2억이 있을 경우에 감면세액은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시면 어디 보자. 제조업만 감면율 30%를 가정하겠대요. 그러면 각소가 제조업이 6억이요 도매업이 4억이어서 합계가 10억인데 이놈의 2월 결손금이 이 회사에 2억이 있는 거예요. 2억이 있어가지고 과세표준은 8억이라 이거죠. 그러면 8억에 지금 제조업 감면율 30%니까 83, 24, 2억 4천을 세액감면 받아야겠네요. 답을 보세요. 맞아요? 아니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얘가 지금 과표 8억에 산출세액이 양가로 1번에 1억 4천 나왔으니까 여기에다가 30%를 하려면 해야겠죠. 1억 4천에 30% 하면 1억 4천에 30%는 4억 2천이네요. 그럼 다시 4,200이네요.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정답은 4,200인가요? 아니네요. 왜냐면 양가로 이번에 감면세액이 2,520밖에 안 나왔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다시 가운데 박스로 가면 산출세액이 1억 4천 나왔다고 제조 감면율 30%를 다 곱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 1억 4천 중에서는 제조업 때문에 나온 산출세액이 있고 도매업 때문에 나온 산출세액이 있으니까 이제 분모분의 분자가 뭔지 알겠죠? 1억 4천 곱하기 네가 전체 벌었던 과표 8억 중에 이 제조업 과표가 얼마인지를 분모분의 분자로 올려서 이 비율에 대해서만 30%든 50%든 얼마를 감면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해하셨죠? 다시 그게 마지막 줄에 답에 있는데 너가 번 1억 4천 곱하기 전체 8억 분의 아까 얼마가 제조업이래요? 6억이죠? 8억 분의 6억 한 다음에 30%를 해야죠. 일 줄 알았는데 이게 그래서 문제가 고약한 건데 주 2번 보시면 이제처럼 2월 결손금이 있는데 그것도 어디서 발생했는지가 불분명하면 이렇게 8억 분의 4.8억으로 나눠서 30%를 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모분의 분자 과표 비율 곱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곱해야 한다는 소리고요. 151페이지 2점은 세액감면의 종류라고 해서 이거 이해독 하실 때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 굳이 보실 필요 없습니다. 요새는 이렇게까지 세액감면 가지고는 꼬아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151페이지 챕터 14.3 가시면 세액공제인데요. 세액공제는 동그라미 1번에 외국납부세액공제부터 해가지고 동그라미 6번에 각종 투자세액공제까지 있습니다. 수업 목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하고 재해손세액공제 정도는 꼭 아셔야 하고요. 5번에 연금의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가끔씩 시험에 등장하는 토픽이니까 이 3개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가운데 서류에 보시면 근거법이 법인세법이냐 조세특례 제한법이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법인세법이면 나중에 최저한세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는데 우리 조특법이면 최저한세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법인세법의 규정인지 조특법의 규정인지도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오른쪽 서류 보시면 2월 공제 여부라고 해서 5년간 2월 되는지 안 되는지도 설명이 나와 있네요. 넘기시면 일단 2번에 외국납부세액공제죠.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올해 개정된 것도 있습니다. 자, 양가로 3번 보시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동그라미 1번 직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동그라미 2번 의제 외국납부세액공제, 3번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있는데 동그라미 2번의 의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좀 중요성이 떨어지고 1번하고 3번을 공부를 하셔야겠죠. 제가 참고로 밑에 있는 그림에 직접 외국납부세액, 의제 외국납부세액, 간접 외국납부세액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를 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인 유형의 그 2차 수준의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구조를 굳이 몰라도 옆 페이지에 있는 그 박스 있지 않습니까? 이 박스만 알면 계산 문제가 풀리는 것들이 지금까지 시험에 많이 나왔었죠. 153페이지 양가로 1번의 간접 외국납부세액입니다. 반가로 1번 요건이죠. 동그라미 1번 내국법인이 직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6개월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돼요. 25%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10%에서 25%로 바뀌었고요. 동그라미 2번 배당 기준일이 아니라 배당 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을 꾸준히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25% 배당 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기억하셔야 돼요. 반가로 이번에 계산을 보시면 외국 자회사 법인세 곱하기 외국 자회사 세후 소득, 즉 세전소득 빼기 외국 법인세 된 거 분의 외국 자회사가 국내 모회사에게 배당금 준 것을 분모분의 분자를 적용하죠.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100원, 중국에서 100원의 세금을 냈고 중국에서 세금 내기 전 세전소득이 1000원이라고 가정하면 100원 곱하기 1000원 빼기 100원분의 900원을 분자에 올려서 배당금 900을 올립니다. 그러면 100원을 입금 산입하고 외국납부세 공제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반가로 3번의 한도, 언제나 한도 걸리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미니멈 1번과 2번 중 작은 금액인데 1번은 외국납부세액, 2번은 한도액이라고 해서 법인세 산출세 곱하기 과세표준분의 국외 원천소득을 한도로 해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 2번, 주 3번 2월 공제 볼까요? 주 3번 2월 공제라고 해서 그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2월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도 5년 동안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주 2번도 가끔씩 까칠스러운 문제에서 나오는데 안분계산이라고 해서 국가별 2월 결손금 등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따라서 안분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에 있는 표로 가니까 그 반가로 3번의 한도에 꽃표시가 써 있는데 국외 사업장에 둘 이상인 국가가 있는 경우는 국가별 한도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2014년까지는 일괄 한도를 구하느냐 국가별 한도를 구하느냐가 조금 골치 아픈 케이스가 있었는데 올해부터 싹 다 국가별 한도로 바뀌면서 수험생들한테는 좀 더 유리해졌습니다. 굳이 두 개를 다 구분해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153페이지 3점 보시면 간접 투자회사 외국납부세 공제인데요. 의미 보시면 투자회사 등의 간접 투자회사 등이 외국 자산을 투자하여 국내에서 소득을 얻을 경우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조정하여 환급해주는 제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국내에서 페이퍼 컴퍼니가 있으면 국내에서 받는 소득을 아까 배운 것처럼 13장의 소득공제로 빼주는 제도인데요. 얘는 이 페이퍼 컴퍼니가 외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소득공제도 한번 해줘야 하고 외국에서 소득을 받는 거니까 금방 배웠던 외국납부세액 공제도 해줘야 하는 거죠. 즉 페이퍼 컴퍼니의 소득공제와 금방 배웠던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두 개가 적절히 짬뽕되어 있는 제도가 바로 이 제도가 되겠네요. 양가로 3번의 환급세액을 보시면 산출세액 빼기 간접 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곱표시 1번 보시면 미니멈 동그라미 1 외국납부세액과 동그라미 국외자산 투자소득 곱하기 14%를 곱합니다. 즉 외국에서 들어온 배당이 우리나라 배당으로 가정하면 몇 퍼센트를 원천징수를 몇 번 했느냐라고 해서 이 14%를 곱한 다음에 환급비라고 곱표시 2번이 필요한데요. 환급비는 당기 국외 대상 소득분의 당기 국내외 전체 소득 금액을 분모분의 분자로 올리면 되겠네요.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 사례 있으니까 사례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좀 낮으니까 제가 뭐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겠지만 다음 페이지 사례가 잘 나와 있으니까 사례만 푸시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154페이지 4점의 재해 손실세액 공제죠. 5층짜리 공장이 있는데 그 중에 2층이 불타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층당 1억짜리라고 하면 2층에 2억이 불타서 내가 5억분의 2억이 지금 손해를 본 거죠. 그러면 정확히 40%의 재해 상실 비율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20% 이상이 불타거나 재해 상실돼야만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양가로 이번에 재해 손실 비율이라고 나와 있는데 재해 손실 비율은 상실 전 사업용 총 자산분의 재해 상실 자산 가액이죠. 근데 분모에 토지는 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토지는 안 타죠. 안 타기 때문에
토지는 제외한 다음에 재상실 비율을 구해야 하고요. 곱표시 1번 보시면 형식상은 타인의 소유이지만 실제로 나에게 변상 책임이 있는 자산은 페이퍼상으로는 내 자산이 아니더라도 이 분모분의 분자에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곱표시 3번 보시면 자산가액 평가는 장부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 손실 등의 금액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 및 확인 금액으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양가로 3번의 공제액 보시면 공제액은 1번과 2번의 합계액인데 1번 재발생일 현재 미부가 미납부된 법인세 보시면 미납부된 법인세 곱하기 재상실 비율이고요. 동그라미 2번 재발생일의 사업연도의 법인세는 산출세액 빼기 조특법과 다른 법률 공제 감면세액 더하기 가산세의 재상실 비율을 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4번에 공제한도는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신청 보시면 이것도 1개월 미만, 1월 내, 그 다음에 1월 내 신청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2차에서는 이런 문제는 안 나오니까요. 간단히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5번에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라고 해서 별로 기분 좋은 제도는 아닌데요. 자, 예를 들어서 14년에 이 회사가 분식회계로 무려 1000억의 이익을 묻어놨다고 칩시다. 이게 안 걸린 거예요. 근데 15년에 걸려버렸네요. 보시면 그림에 CPA, 우리 같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징계를 받거나 해서 국가가, 이 회사가 아우 내가 분식한 게 걸렸구나. 참 기분 나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갑자기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15년에 괜히 분식했나? 아니 14년에 괜히 분식했나? 14년에 분식한 것 때문에 내가 그러면 1000억 분식으로 세금도 많이 냈잖아. 이 세금을 그러면 걸린 김에 돌려달라고 하자고 해서 얘가 이제 화살표 있는 것처럼 경정을 청구하죠. 그럼 국세청이 그래 좋아. 너 작년에 분식한 거 걸렸지? 그러니까 올해 작년 세금 많이 낸 거 돌려달라며 내가 돌려줄게라고 해서 순수하게 돌려줄까요? 안 돌려줄까요? 안 돌려주죠. 너 분식으로 걸린 주제에 이제 와서 세금 돌려달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이거를 바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 배우시는 세액공제 형식으로 제일 끝에서만 빼줘요. 제일 끝에서만. 그것도 16년, 17년, 18년, 19년까지 빼준 다음에도 그래도 다 못 돌려줬으면 이제 5년 후에 남은 돈을 한 번에 6년 차에 세액공제로 다 환급해주는 제도가 바로 이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입니다. 글쎄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고 굳이 계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양가로 4번의 세액공제 계산 방법이라고 해서 분식으로 인한 과다납부한 세액 곱하기 과다계상한 과표 합계액분의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인하여 과다계상한 과표 이런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6번 보시면 조특법상 세액공제인데요. 양가로 1번 연금의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장 그나마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것이죠. 보시면 156페이지에 박스 보시면 세액공제액이 1번과 2번의 합계액인데요. 1번은 신성장 동력 원천 기술이라고 해서 시험에 안 나오는데 얘는 30%, 20%. 2번 보시면 일반적인 연구 인력개발비는 맥시멈 A와 B 중에 큰 금액, A는 단기 방식이라고 해서 단기 R&D 금액의 무려 25%를 중소기업은 세액공제로 돌려주고요. 증가분 방식이라고 해서 올해 거의 25%가 아니라 올해 거와 직전 연도, 작년 거 2년을 비교해서 올해 것이 작년 거보다 높아진 금액의 50%, 가로 열고 일반 기업은 40%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A의 가로가 사람을 참 잡는데요. 중소기업은 올해 거에 25% 해주고 있고 일반 기업은 별도 공제를 한 걸 쓰고 있는데 이 주 1번이 상당히 짜증이 납니다. 주 1번 별도 공제율 3%로 또 개정됐죠. 4%에서 2% 더하기 수익금액 즉 매출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50%를 감액해서 이 공제율을 구하고 있고요. 중견기업은 8%,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바뀌면 처음에는 15%, 그 다음에 5년차, 4년차, 5년차에는 10%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밑에 참고 보시면 중견기업 범위는 동그라미 3번, 지난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이 미만인 기업입니다. 자, 다시 위에 표로 가보세요. 박스 밑에 두 줄. 단, 직전 연도 R&D 비용이 지난 4년 평균 R&D 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러니까 좀 작년 R&D가 줄어들어버린 경우, 또는 단기 개시일부터 소급해서 4년 동안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으면 증가분 방식을 쓸 수 없게 되어 있지요. 자, 우리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요. 이번에는 사례 풀어보시고요. 옆 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투자세액공제죠.
그리고 주의해 보시면 연금 인력개발비는 발생액 기준으로 합니다. 즉 현금 지출액이 아니라 이미 발생액도 가능하다는 거죠. 즉 어음 지급금 및 미지급금은 포함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발생했으면 되는 거니까. 발생했으나 미지급했으므로죠. 근데 선급금은 안 돼요. 즉 돈만 미리 냈지 아직 연구나 인력개발에 투입이 안 된 선급금은 발생도 안 했지만 돈만 먼저 줬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밑에 사례로 제가 또 금방 위에 공식에 그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옆 페이지 투자세액공제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뭐 1차 수준이든 2차 수준이든 투자세액공제는 요새는 거의 시험에서 안 다뤄주고요.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 퍼센트를 요새는 대부분 줍니다. 저희 옛날에 공부할 때는 3%, 5%, 7% 다 외우라고 했는데 요새는 웬만하면 주니까 뭐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해도 괜찮으시겠습니다. 양가로 이번에 기타의 조특법상 세액공제도 마찬가지. 요새는 뭐 시험에서 이렇게까지는 안 물어보니까 특히나 뭐 이런 거 공부 안 하신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다른 거 공부해서 더 중요한 거 문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시면 되는 거니까. 158페이지 14.4는 최저한세인데요. 위에 있는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감면후 세액과 최저한세를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1은 감면후 세액이 250인데 최저한세가 230이면 한마디로 이 이론 회사는 지금 250억을 내고 있는데 적어도 230억은 내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내려고 하는 감면후 세액이 최저한세보다 20억 크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케이스 2를 보시면 감면후 세액이 250이고 최저한세액이 300이니까 자기들은 이것저것 감면받은 다음에 250만 내려고 했는데 국가가 적어도 300을 내라고 했으니 50만큼은 감면이 배제를 당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케이스 2는 이 회사의 세금은 250이 아니라 300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박스에 보시면 2점 감면후 세액과 3점 최저한세를 어떻게 구하냐고 되어 있는데 2점 감면후 세액은 또 밑에 표에 과세표준에서 세율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온 다음에 A 최저한세 대상 공제 감면인 A까지만 뺍니다. 그렇게 해서 파란색의 감면후 세액을 일단 구하시는 거예요. 그 감면후 세액을 구한 다음에 옆에 있는 박스인 최저한세 테스트를 한번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감면공제 B를 빼시는 거죠. 이거 1회독 때 많이 공부하셨죠? 결론적으로 A에 올라오는 공제감면이 좋은 거예요? B에 내려오는 공제감면이 좋은 거예요? B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A로 올라갔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케이스 2처럼 감면후 세액보다 최저한세가 한 50이 커버리면 이 A 중에서 50 정도는 다시 뱉어내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B는 최저한세 테스트를 싹 끝낸 다음에 이게 250이 됐든 300이 됐든 얼마가 확정된 다음에 뒤늦게 빼주는 거니까 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 B에 오는 애들은 언제나 안심인 애들이 오시는 셈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거 A와 B를 잘 구분하셔야 최저한세 문제 풀리는 거 아시죠? 여기 비해서 3점의 최저한세는 진짜 있는 세금이 아니라 세법에 정한 그냥 가상의 개념에 불과한데요. 보시다시피 정상적으로 구한 과세표준에 더하기 준비금 등 지난 송금산입 즉 마이너스 유보 등에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 있으면 그 금액을 싹 다 플러스로 뱉어냅니다. 즉 환원을 하란 뜻이고요. 거기에다가 최저한세율을 곱하는데 최저한세율은 가상의 세율로서 중소기업은 7%, 비중소기업은 자신의 과표에 따라서 10%, 12%, 최대 17%까지 최저한세를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회사들이 최저한세에 걸리느냐?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최저한세에 걸린다는 뜻은 역으로 우리나라에서 뭐를 많이 인정해 준다는 뜻이죠. 세액공제 감면 기업 A구나. 세액공제 감면 A를 많이 인정해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야 감면후 세액이 너무 작아질 것이고 그러면 최저한세가 이만큼 올라와 있으면 감면후 세액보다 최저한세를 더 많이 내라는 게 이 규정의 취지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공제감면세액 A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많이. 그러면 B는 많이 있냐? 뭐 B도 물론 없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무하다 보면 회사가 최저한세에 걸릴 만큼 감면후 세액이 낮은 경우는 많지 않아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바로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우리나라 1, 2 기업들이 최저한세에 많이 걸려요. 즉 걔네들은 A, 공제감면 A를 많이 받는다는 뜻인 거죠. 이해하셨죠? 결론적으로 현대차, 삼성전자 같은 우리나라 1, 2를 다투는 기업들은 자신의 매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바로 무슨 세율이 되겠어요? 최저한세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저한세율이 지난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세수가 부족해서 그런지 계속 올랐네요.
올해는 다시 12%, 17%까지라는 걸 정확히 잘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이점으로 내려오시면 감면후 세액인데요. 다음에 세액감면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대상인, 즉 지금부터 보시는 세액공제 감면은 A로 올려야 돼요, B로 내려야 돼요? 안타깝지만 A로 올려야 돼요. 다 공부하실 필요 없고 대표주자 몇 개만 아시면 되는데, 옆 페이지 159페이지의 표의 두 번째 칸 동그라미 2번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중에 첫 번째 땡마크 각종 생소한 투자세액공제, 실무자들은 좀 덜 생소해 하시던데요. 우리는 생소하죠. 수험생들은. 각종 생소한 투자세액공제가 그냥 다 웬만하면 공제가면 A 저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 땡마크 아주 중요하죠. 연금의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에서 비중소기업은 A로 올리는 거고 중소기업은 B로 내리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시험에서 많은 장난을 치죠. 그러니까 반드시 두 번째 땡마크인 파란색은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표와 표사 읽어보면 다음에 세액감면 세액공제는 조특법에도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조특법임에도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B로 내리시는 건데요. 동그라미 2번에 중소기업의 연금의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아무리 조특법이라고 해도 B로 내립니다. 웬만한 게 조특법이면 A로 올리고 조특법이 아니면 B로 내리는데요. 얘는 조특법임에도 불구하고 B로 내리는 거고요. 그 외에 아까 외국납부 세액공제, 재해손실 세액공제 있잖아요. 이런 거 중요한 법인세법상 세액공제인데 얘네들은 법인세법이다 보니까 A로 올리지 않고 B로 내리고 있습니다. 3점의 최저한세죠. 가로 열고 다음에 준비금 등은 최저한세 대상이라고 해서 표에 보시면, 즉 최저한 과표를 구할 때 환원하라고 돼 있고요. 첫 번째 준비금 사라졌죠. 두 번째 감가상각비 특례, 이것도 거의 사라졌죠. 세 번째 3번 송금산임 입금물산임인데 두 번째 땡마크인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이 이제는 연구인력개발 준비금이 사라졌다 보니까 이게 함정으로 요새 가끔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가로 2번 내려오시면 최저한세 산식이라고 해서 박스 보시면 최저한 과표를 구하시래요. 즉 정상적인 과표에 금방 1번부터 5번까지 다시 더해서 환원시켜야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더해가지고 곱하기 최저한세율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에 보시면 최저한세율이라고 해서 가상의 세율인데 중소기업 7%, 비중소기업은 10%, 근데 가로 열고 과표 100억 넘어가시면 1000억까지 12%, 1000억 넘어가시면 17%인데요. 이 확률은 매우 낮죠. 왜냐하면 계산 문제가 지면의 한계 때문에 100억이 넘어가는 문제가 거의 나오는 경우가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7%, 10% 잘 기억하시고, 중소기업을 벗어났으면 처음에 3년 동안은 8%, 그 다음은 이제 9%로 해서 7%에서 10%로 이렇게 살살 아주 천천히 올려주는 그런 제도고요. 4점 보시면 최저한세 적용 인한 감면 배제 순서라고 해서 이제 감면 후 세액보다 최저한세가 커버리면 일부를 이렇게 배제시키셔야 하는데, 그때 법인이 신고하면 순서를 임의로 적용할 수 있고 국가에 의해서 결정당하면 요 순서대로 하나씩 배제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주 1번, 요거는 어려운 시험 문제에서 충분히 출제될 수가 있는 토픽인데요.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면 농어촌 특별세까지 고려해서 농어촌 특별세 과세 대상인 조세 감면을 먼저 배제해야 농어촌 특별세를 세금을 내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라고 10억 감면받는 사람한테 한 20%인 2억을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헌신하라는 아주 기분 나쁜 제도인데요.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되는 세액공제 감면은 10억을 신청해도 실제로 나한테 현금 얼마 돌아오는 거예요? 8억밖에 안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때 농어촌 특별세까지 고려해서 농어촌 특별세의 과세 대상인 세액공제 감면을 차라리 적용을 배제하시는 게 8억 정도를 내가 덜 세금을 낼 수 있는 좋은 제도니까요.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까지 고려하실 거면 농어촌 특별세 과세 대상인 조세 감면부터 배제를 하셔야겠습니다. 옆 페이지 보시면 13.5에 14.5에 농어촌 특별세가 있는데요. 의미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 발전,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 일정한 감면에는 20% 세액을 내버리는 기분 나쁜 제도인데, 예를 들어서 즉 내가 100원의 세액 감면을 받더라도 이 농특세 20%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80원의 세액 감면을 받는 셈인 거죠. 양가로 이번 계산을 보시면 조특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액의 20%를 돌아서 세금을 뺏어가는 제도입니다. 양가로 3번에 근데 얘네들은 농특세가 비과세돼요. 즉 얘네들로 100원의 세액공제 감면을 받으면 80원만 혜택이 있는 거예요. 100원이 다 있는 거예요. 100원이 다 있는 거죠. 반가로 1번 중소기업 관련된 세액공제 감면은 농특세를 과세하진 않습니다.
반가로 2번 R&D 관련인데요. 대표적인 게 동그라미 1번 연구 및 인력 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죠. 3번은 지방 육성 관련, 4번은 농어촌 지원 관련, 5번은 기타 관련 이런 것들이 농특세 20%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4절을 마치고요. 우리 쉬었다가 14절에 대한 세무회계 계산 문제를 계속 푸는 걸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